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체역학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배웠던 챕터 1에서 4까지 내용을 복습을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챕터 1은 인장 압축 및 전단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먼저 고체역학에 들어가기 전에 고체역학과 다른 역학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물체를 불연속체, 연속체로 나누게 된다면 연속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는 불연속체죠. 모든 물체들은. 연속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강체와 변형이 일어나는 변형체로 나눌 수 있는데, 변형이 일어나지 않은 강체에 대한 역학이 제 정역학이고요. 변형이 일어나는 물체를 크게 고체와 유체로 나눴을 때 고체에 나가는 것이 이제 재료역학이 되고요. 두 가지 정역학과 재료역학을 같이 다루는 걸 고체역학이라고 했었고요. 변형이 되지만 유체에 대한 걸 유체역학, 변형이 되지 않은 강체에 대한 것이 움직일 때, 움직이지 않을 땐 정역학이고 움직일 땐 동역학이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열에 대한, 물체에 발생하는 열에 대한 학문이 또 역학이 열역학, 이렇게 해서 기계공학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4대 역학이 고체역학, 동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고체역학이란 솔리드 메카닉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 형태의 하중을 받는 고체에 거동을 취급하는 응용역학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류로는 그 고체에 대한 종류로는 일단 쉬운 가장 일반화적인 내용들을 주로 다루는데요. 고체역학에서는 복잡한 구조물은 그것들을 여러 가지 조합한 형태겠죠. 축하중을 받는 봉, 이틀림을 받는 축, 굽힘을 받는 복, 압축을 받는 기둥,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 수 있고요. 이 고체역학의 주 목적은 뭐였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한 구조물과 그 부품의 응력, 변형률, 변이를 구하는 것이 고체역학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응력은 스트레스, 변형률은 스트레인, 변이는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리고 파괴에 도달하는 하중에 이르기까지 해서 얼마나 우리 구조물이 안전한지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계적인 거동에 대한 이해로 다양한 자동차에서 비행기, 다양한 구조물, 건물까지 적용이 가능하고요. 구조물의 안전 설계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론적인 해석과 실험적인 해석 두 가지 방법이 다 접근 가능한데 고체역학에서 배우는 내용은 이제 이론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으로 우선 그 중요하다는 세 가지 중에 이제 응력과 스트레인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균일 단면봉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제 양쪽에 힘이 작용하고 그러면 이 단면 크로스 섹션이 존재하게 되고요. 항상 이렇게 힘이 양방향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고체역학에서는 물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지된 상태에서의 힘의 균형이 된 상태를 해석하기 때문에 항상 작용 반작용이 동시에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응력의 식은 뭐였죠? 그렇죠. 이제 고체역학에 사실 나오는 식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중요한 식들은 메인 식들은 굉장히 단순하고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배워보셨을 때 느끼셨겠지만 그래서 응력, 스트레스는 면적분의 힘, 그래서 결과적으로 응력이라는 의미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봉이 늘어나면 인장, 줄어들면 압축이겠죠. 힘의 방향에 따라. 그리고 이 응력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이 있었죠. 노멀과 쉬어. 그래서 이 중간 절단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면 수직 응력, 단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면
전다 능력이었습니다. 뭐 부호는 당연히 인장일 때 플러스, 압축일 때 마이너스였고요. 단위는 SI 단위로는 파스칼을 쓰고요. USCS는 푸사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변형률 같은 경우에는 뭐죠? 스트레인이고 단위 길이당 신장량. 그래서 입실로는 L, 원래 길이 전체 L분의 변화된 길이 델타가 이제 변형률이 되게 되고요. 당연히 인장이 됐을 땐 플러스, 압축이 됐을 땐 마이너스겠죠? 길이가 줄어들 테니까요. 그리고 단위는 무차원이다. 그렇죠? 스트레스는 면적분의 힘이니까 그 면적의 단위분의 힘의 단위가 될 테고요. 하지만 변형률은 어떤 비율이죠. 전체 길이분의 늘어난 변화된 길이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의 기계적 거동, 실제 이제 실험을 했을 때 기계의 재료의 기계적 거동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런 거동을 살펴보기에 많이 쓰는 게 이런 작은 시편을 이렇게 인장 시험기에 달아서 서서히 힘을 주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인장 시험 혹은 압축 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게이지를 달아서 값들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주요한 컨셉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컨셉들을 정확히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응력에 일단 노멀 스트레스 관점에서 봤을 때 실험을 하면 공칭 응력과 진응력으로 나눕니다. 노미널이랑 트루. 그래서 이게 왜 나뉘냐? 똑같은 식인데 뭐가 다르냐면 단면적이 다릅니다. 원래 응력은 A분의 P인데 얘는 A0고 얘는 그냥 A죠. 그것은 그러니까 최초 단면적을 A로 사용하느냐와 실제 단면적을 A로 사용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인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단면적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넥킹 현상이 나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끊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에 이렇게 크게 단면적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초기 단면적을 써야 되냐, 실제 단면적을 써야 되느냐에 따라 응력의 값이 달라지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변형률도 똑같죠. 공칭 변형률, 진 변형률. 그래서 노미널 스트레인, 트루 스트레인. 그래서 이 경우에도 똑같은 L분의 델타지만 L대로를 쓰냐, L을 쓰냐의 차이죠. 실제 최초의 길이를 쓸 거냐, 아니면 실제 길이를 쓸 거냐라는 거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장의 경우는 이제 길이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공칭 응력과 공칭 변형률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단순하고 이해하기가 편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응력 변형률 선도를 살펴보는데 이게 중요하죠. 응력 변형률 선도는 여러분들이 꼭 이제 고치역학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X축에는 변형률이고요. Y축에는 응력이죠. 그러면 이제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서서히 이렇게 하중을 줘서 힘을 늘려가면 힘이 늘어날수록 변형이 이렇게 일어나겠죠. 변형이 이쪽으로 일어나겠죠. 그래서 변형이 이렇게 쭉 일어나는데 초반에는 프로포셔널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비례, 선형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죠. 그래서 선형 영역이라고 하고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납니다. 직선으로 비례적으로 나타나다가 어느 순간 곡선으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항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응력을 항복 응력이라고 하고 응력을 지나가면 갑자기 변형률이
스트레스를 더 주지 않아도 급격히 쭉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때를 이제 완전 소성 또는 항복이라고 하고, 그리고 어느 점에 다시 이르면, 시점에 이르면 다시 힘을 더 주어야만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를 이제 변형 경화라고 하고, 쭉 늘어나다가 극하 능력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울티메이트 스트레스를 만나게 되면 이전부터는 더 이상 힘을 주지 않아도 더 쭉 늘어나다가 결국에 파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네킹이라고 해서 갑자기 여기가 급격하게 면적이 줄어드는 이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지능력으로 구했을 때와 공칭응력으로 구했을 때의 그래프가 다르게 되고, 이 경우에는 공칭응력, 이 경우에는 지능력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미 많이 중요한 걸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A점이 B의 한도고, 특히 OA 구간, 요 선형 구간. 사실 고체 역학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이론에서는 이 선형 구간만을 다룹니다. 비선형 구간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형 구간에서 OA의 기울기를 특히 탄성 계수라고 하고요. 그렇죠? 모듈러스 오브 엘라스티시티, 그리고 영스 모듈러스라고 더 많이 부르죠. 그래서 영스 모듈러스 값, 탄성 계수 값, 이 바로 이 선형 구간의 기울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울기가 급하면 급할수록 같은 힘을 줬을 때 잘 늘어나지 않는 고체고요. 기울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작은 스트레스에서도 큰 변형률이 나타나는 고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탄성계수고요. 탄성계수가 크다, 작다의 의미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항복점, B점이 항복점이었죠. 항복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고체 안전 때문에, 그렇죠? 고체가 이 점을 지나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항복점, 그래서 그때의 항복점에 이르는 응력을 항복응력이라고 하고, 일드의 y를 따서 이렇게 시그마 y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D점이 극한 응력이었죠. D점이 극한 응력은 이제 하단에 이르는 응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달하면 안 되고요. 이 점은 하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항복 응력, 극한 응력, 이 두 가지가 이제 안전을 위해 중요한 응력이고, 그때 값을 항복 강도 또는 극한 강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뭐 이 그래프는 이미 다 설명을 했었고요. 물론 아까 이 설명을 그쵸? 그래서 지능력과 공칭응력으로 구분했을 때 그래프가 다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다음 뭐 재료마다 이제 많은 조금 다른 응력 변형률 선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통 연성재료 같은 경우에 덕탈 재료죠. 연성재료 같은 경우에는 파단이 되기까지 큰 영구 변형률을 견디는 구조용 강과 같은 재료고, 그런 경우 방금 배운 그 응력 변형률 선도와 동일한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까는 보기 좋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거의 이 선형 부분이 굉장히 가파른 걸 볼 수가 있죠. 뭐 알루미늄 합금 같은 경우에 뚜렷한 항복점이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뚜렷한 항복점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 원래 이렇게 하는 항복점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썼죠? 오프셋 방법을 썼었죠. 그래서 이 선형 구간에서의 0.002만큼 변형률만큼을 오른쪽으로 주고, 그때 선을 걷을 때 만나는 점을 오프셋 항복 응력이라고 하고, 이 점을 항복 응력으로 썼었습니다. 그렇죠? 모 고무 같은 경우에는 매우 큰 변형률까지 선형 관계를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파단 없이 많이 늘어나고 많이 늘어난 후에 하중에 대해 큰 저항이 발생한다. 이런 비선형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치성대료 같은 경우에 인장시 비교적 작은 변형률 값에서 파단이 돼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변형이 잘 안 일어나는 물체들인데, 재료들인데 그걸 억지로 변형을 주다 보면 결국에 그냥 바로 파단해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뭐 플라스틱 재료 같은 경우에 뭐 경량성, 부식 저항성, 뭐 전기 절연성 때문에 고조형 부재로 많이 사용됐고요. 그래서 이런 재료마다 이런 어떤 응력과 그 변형률의 관계, 그리고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인장에 대한 응력과 변형률의 그 관계를 알아봤는데, 압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초기 영역은 인장과 경우 매우 동일하고요. 뭐 항복 이후에는 양옆이 이렇게 부풀어서 통 모양이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압축에서의 극한 능력은 뭐 인장의 경우보다 조금 더 크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모든 각 재료마다의 그 인장과 압축에 대한 그런 모든 성질들은 이미 잘 실험에 의해 값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탄성, 소성 및 크리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하중이 제거되고 재료가 하중을 받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아까는 계속 연속적으로 하중을 계속 주었다가 파단이 일어날 때까지 실험을 했는데, 그러면 중간에 하중을 제거해 버렸을 경우에, 그래서 보통 이제 탄성 거동이라고 해서 탄성 영역에서는 하중을 작용하다가 하중을 제거하면 원래 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변형률이 0이 되는 점으로, 그러니까 변화가 없었던 거죠. 근데 탄성 한도라는 거를 지나서까지 힘을 주면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강을 건넌 거죠. 대신 이 점에서 만약 B점까지 갔다면 이 점에서 어디로 돌아오느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 이 기울기대로, 원점에서 기울기대로 쭉 내려와서 이 점까지만 다시 복원이 된다. 그래서 이만큼의 잔류 변형률이 생긴다. 부분 탄성 거동을 한다. 했었고요. 그래서 뭐 탄성과 소성 뭐 이런 이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 탄성은 하중 제거 시에 원래 치수로 돌아가는 재료의 성질이고, 소성 영역은 탄성 한도 이상에서의 비탄성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재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고체역학은 기초는 주로 탄성 영역에서만 에 대해서만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O2 구간을 탄성 구간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EF 구간을 비탄성 구간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점을 탄성 한도라고 했죠.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탄성 한도와 비례 한도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럼 재료의 하중을 재작용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아까 탄성 한도를 지나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했었는데, 그렇죠? 그 5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처럼, 그럼 다시 힘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전 거는 기억하지 않고 다시 이 선이 를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재작용했을 때는 C점을 원점으로 하는 새로운 커브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C점을 기준으로 다시 이제 응력 변형률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크리프는 뭐였죠? 이제 장시간의 그동안은 우리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주지 않았는데, 사실 시간의 개념이 없으면 하중을 한번 주면 늘어난 길이만큼 그대로 있어야겠지만, 그것을 장시간 동안 동일한 힘을 주게 되면 추가적인 변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심장이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추가 하중이 없이 변형이 계속 증가한다. 뭐 고정된 와이어의 경우에 그 양쪽에 이렇게 고정을 해놓으면 능력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오히려 작아져서 이완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된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보통의 재료의 경우 상온에서의 크기가 작아서 무시하여도 무방하고 고온에선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산형탄성 점 리니어 엘라스틱. 아까 계속 선형이냐 비선형이냐 이런 걸 얘기했죠. 그래서 뭐 탄성 구간에선 선형적으로 일어났었고요. 소성형에서는 이제 비선형적으로 일어났는데, 그래서 재료가 탄성적으로 거동해서 응력 변형률 관계가 선형인 경우, 아까 그래프에서 이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어떤 법칙이 있냐? 후계 법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장 중요한 법칙이죠. 고체역학에서 단순하면서도. 그래서 응력은 이가 뭐죠? 탄성계수였죠. 영스 모듈러스 곱하기 변형률 이식. 그래서 이식이 항상 성립을 하게 되고, 여기 기울기가 바로 기울기가 2가 되는 거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재료에서 2의 값은 인정과 압축제 동일한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값이 하나가 포화성비죠. 포화성비는 원래 축방향으로 신장을 하면 길이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가로로도 변형이 일어나겠죠. 얇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가로 변형률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가로 변형률 입실론 프라임은 축 변형률 입실론에 비례한다. 그래서 그 B가 바로 포화성비다. 그래서 포화성비는 이제 U라고 표현을 하고, 축 변형률분의 가로 변형률,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이제 플러스 값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포화성 레이쇼 플러스 값을 만들려면, 만약에 당겼을 경우에는 인장일 경우 얘가 플러스일 때고, 그쵸? 축방향으로는 늘어났으니까요. 근데 가로 반영형으로는 항상 가늘어질 때니까 마이너스가 될 테고, 그럼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플러스 값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 변형률과 축 변형률은 항상 서로 반대 부호다. 그래서 뭐 다양한 또 실험 값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등방성 재료에 대해서는 이 포화성비가 4분의 1임을 발견을 했었고요. 이제 등방성 재료라는 거는 알스트로픽이라고 해서 방향에 관계없이 물리적 성질이 같다라고 하는 재료에 한해서 이제 포화성비가 4분의 1이라고 발견했고, 뭐 나중에 뭐 계산값, 실험값들이 보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재료의 실험값들에 따라 금속마다 다르고, 뭐 그래서 콘크리트는 굉장히 작은 값을 갖고 있고요. 워낙 길이 방향으로 늘어도 가로 방향으로 잘 안 는다라는 얘기죠. 안 변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코르크 같은 경우에 아예 제로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길이 방향으로 늘어도 가늘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원래보다. 코르크가 그렇다 보면. 근데 반대로 이제 고무 같은 경우에는 가로 변형률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많이 늘으면, 축 변형률을 많이 늘으면 가로 변형이 많이 일어난다. 그런 게 고무 제품이다. 그래서 이런 게 상한값입니다. 가장 큰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이 포화성비가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고, 균질한 재료, 모든 점에서 같은 성분인 경우, 호모지니어스한 재료의 경우이고요. 그래서 탄성 성질 축방향의 수직이 모든 방향에서 같아야 한다. 그래야 가로 변형률이 균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약간 제한 조건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수식적으로 이렇게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실제는 그렇지 않죠. 재료들이 많이. 그래서
고체학학에서 어쨌든 이론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같은 성질을 갖는 데를 등방성,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방성 재료인데 저희는 등방성인 경우만 고려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료학의 기초 분야에선 선형탄성적이고 균질하고 등방성을 가지는 재료에 대해서 국한해서 이론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6에선 이제 전단 응력과 전단 변형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그래서 수직 응력과 축 응력 그런 걸 이제 액시얼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제 축의 수직 응력이 발생하면 전단 응력도 발생을 하겠죠. 대류변의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계속 시어와 노말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압 응력이라는 게 새로 나오는데 지압 응력은 베어링 스트레스라고 해서 어떤 볼트 립의 핀들의 연결 부재 사이에 접촉면 사이에 발생하는 응력이다. 그래서 이제 좀 특수한 상황의 응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런 물체를 표현을 할 때 자유물체도로 표현을 하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FBD로 시스템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만을 분리를 시켜서 그린 그림이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힘을 양쪽에 주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볼트에 힘이 가해지게 되죠. 이 힘이 가해지게 되고 이렇게 미는 힘, 이쪽으로 미는 힘에서 평형을 이루게 되고요. 여기에 절단면에 이제 전단 응력도 발생을 하고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럼 뒤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지압 응력은 뭐냐? 지압 응력은 뭐냐? 그러면 지압 응력은 이런 물체에 그러니까 볼트 립의 핀들의 연결 부재에서만 그냥 다루는 응력이에요. 여기 이렇게 내면에 힘과 수직인 요 면에 발생하는 응력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평균 지압 응력은 결국에 그 면적분의 여기 면적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단 응력은 다음과 같이 이제 이쪽에 P면 근데 이 볼트에 여기에 P가 발생하고 2분의 P만큼 여기 나눠서 발생을 하겠죠. 그래야 평형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당연히 전단 응력이 발생을 할 테고 얘를 이렇게 그려보면 밑에서 보면 동그라미의 형태가 될 테고 그 힘이 면적으로 균일하게 이렇게 나뉘어 있을 때 이때 스트레스를 쉬어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래서 쉬어 스트레스는 그 면적분의 전단력이고요. 그러면은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 다들 기억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수직 평면상에서 적용하는 전단 능력의 동일성을 살펴보면 타우 원이 있으면 항상 그러니까 반대편 요소의 반대 서로 평행면에 있는 면의 전단 능력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다.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 때문에 항상 반대쪽의 면의 반대 방향의 전단 능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요소의 인접한 면에 작용하는 전단 능력은 크기가 같고 방향은 교차선을 향하는 반대쪽이다. 이쪽으로 또 타우가 발생을 하고요. 그럼 얘의 또 반대 방향으로 건너편에 동일한 크기의 타우2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겠죠. 고추학에서 이제 고정일 때를 고려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힘이 발생하면 반대쪽에 반작용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회전을 하게 되니까 회전을 하지 못하게 또 접선 방향으로 힘이 발생하고 또 그 반대 방향으로 발생해서 모든 힘이 상쇄돼서 고정이 되겠죠. 이 물체가 고정이 되는지를 살펴보려면 모멘트를 살펴보면 되겠죠. 회선이 안 일어나는지 그럼 이 Z축에 대해서 살펴보면 Z축에 대한 모멘트는 타우1 같은 경우에 타우1 곱하기 BC는 뭐예요? 여기 면적입니다. 여기 면적 그걸 곱하면 힘이 되겠죠. 응력 곱하기 면적은 힘입니다. 응력이 면적분의 힘이니까요. 거기에 이 점에서까지 거리
축까지의 거리가 a니까 이만큼의 모멘트가 있는 거고, 타우2도 타우2 곱하기 여기 면적 AC 곱하기 B,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 B 곱하면 이제 다른 방향의 반시계 방향과 시계 방향의 힘이 모멘트가 발생을 하고 그 힘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단 응력만 알아봤는데 이제 전단 변형률도 있겠죠. 그러니까 수직 응력에서는 수직 응력 변형률이 있었고 이제 전단 응력에는 또 전단 변형률이라는 게 존재해야겠죠. 근데 전단 응력은 요소의 길이를 변화시키지를 않습니다. 보시면 길이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힘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그래서 요소 모양의 변화를 시키고 그건 결국에 각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각도를. 저 원래 90도였던 걸 여기에서는 90도 빼기 감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각도가 2분의 파이였으면 변형된 각도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r이 되고요. 이 부분에서. 근데 또 이 부분에선 초기 각도가 2분의 파이지만 변형의 각도는 2분의 파이 플러스 감마가 되겠죠? 그러니까 늘어나겠죠? 그리고 얘를 전단 변형률로 정의한다. 그래서 각도의 변형을 전단 변형률로 정의해야 한다. 그래서 전단에서도 후계 법칙이 있습니다. 전단에서도 후계 법칙이 있죠. 그래서 직접 전단과 비틀림 시험 등을 통해서 전단 능력과 변형률 선도를 동일하게 구하고요. 앞에서 인장 압축 변형률 선도를 했던 것처럼. 근데 실제로 보니까 전단의 성질들, 비례한도, 탄성계수, 항복응력 등은 인상항에서의 값들의 약 2분의 1 정도 되더라 라는 걸 알게 됐고요. 전단에 대한 후계 법칙도 동일한 형태입니다. 원래 후계 법칙이 어떻게 됐죠? 시그마는 이렇게 됐죠. 탄성계수 곱하기 변형률. 전단에 대한 후계 법칙도 타우는 G 곱하기 감마. 그래서 이 G는 똑같이 탄성계수인데 전단 탄성계수고요. 단위는 탄성계수와 동일하다. 그리고 물질 상수들 간의 관계식이 성립이 됩니다. 나중에 뒤에서 또 나오게 되는데요. G는 2를 2 곱하기 1 플러스 U로 나눈 것과 동일하다. 포화성비로. 그래서 이 말은 이 세 가지 값 중에 어느 두 가지 값만 알면 나머지 값은 알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단 탄성계수는 그냥 탄성계수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다. 그거는 뭐 이 포화성 B가 0에서 0.5기 때문에 그러겠죠. 아까 그 가장 클 때 고무형 일 때가 0.5로 나왔었잖아요. 그럼 0일 때를 넣어주고 0.5일 때를 넣어주면 이 값이 계산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1.7에서 이제 허용 응력과 허용 하중 살펴봤었는데 그게 뭐냐? 얼마나 구조물을 설계할 때 얼마나 응력을 허용해야 되는지, 얼마의 하중을 허용해야 되는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라는 관점이 나오는 거고요. 설계 시 고려해야 되는 인자들을 보면 뭐 기능성도 있고 강도도 있고 외관도 있고 뭐 경제적인 거, 환경 보호적인 거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야겠죠. 자동차를 설계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것들이 느낌 오시죠. 근데 재료학의 관심사는 강도입니다. 강도. 그래서 물체 하중을 얼마나 버티고 파괴되지 않느냐, 이 강도의 문제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구조물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중을 지지하거나 전달시키는 물체인 거죠, 결국에.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이제 안전계수입니다. 얼마나 안전해야 되는지를 정량적으로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구조물의 하중을 견디는 능력을 이제 강도라고 하고요. 결국에 그 값이 아까 그 변형률, 그 스트레스 선도에서 나온 항복 강도, 그리고 뭐 극한 강도, 이런 값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값들이 이 하중을 견디는 능력이니까요. 근데 이제 구조물의 실제 강도의
강도의 필요 강도에 대한 비를 안전계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강도와 필요 강도. 그러니까 실제 강도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재료의 실제 강도를 얘기하는 거고, 필요 강도라는 것은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안전할 수 있는 버퍼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계수 N은 실제 강도를 요구 강도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요구 강도가 실제 강도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구되는 강도는 실제 강도보다 작아서 당연히 안전계수가 1.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계수가 너무 작으면,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안전계수 1이라고 하는 건 실제 강도와 요구 강도가 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실제 강도에 이르면 파손이 되기 때문에, 혹은 그러니까 항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파손될 확률이 너무 높다. 안전계수가 너무 크면 또 어떤 일이 할까요? 안전계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러니까 요구 강도가 줄어드니까 강도가 그 부재를 구조물을 설계한다 그러면 굉장히 두껍게 설계를 해야겠죠. 안전하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료가 낭비되고 기능 발휘에 부적절해집니다. 무거워지니까. 차량을 설계를 하는데 내가 너무 충돌에 안전하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빔들을 너무 두껍게 설계하면 안전은 하겠지만 너무 무거워져서 연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러면 안전계수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 보통 이제 확률을 근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물마다 다를 테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계수가 있으면 허용 응력이 계산이 됩니다. 허용 응력은 항복 강도를 안전계수로 나눈 것과 같다. 그래서 인장 전단에 의해서 시그마가 이게 이제 허용한다는 거니까 허용 응력은 이제 일드 스트레스, 항복 응력을 안전계수로 나누는 값이면 된다. 전단에서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항복 응력이 정확히 정의되지 않은 경우, 아까 항복 응력이 정의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죠. 그럴 경우에는 극한 응력을 대신으로 사용한다. 극한 강도에 대한 안전계수 값은 항복 응력을 이용한 것보다 값이 크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러니까 원래 보통 그 일드 스트레스, 항복 응력이 극한 강도보다 작을 텐데 극한 강도 값을 사용할 거면 더 안전하게 설계를 해야 할 테니까 이 안전계수를 높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앞에서 허용 응력을 알았으면 거기 면적을 곱한 허용 하중을 알겠죠? 응력이 하중을 면적으로 나눈 거니까요. 어떤 단위 면적에 해당하는 허용 응력을 알았으면 전체 면적에서 버틸 수 있는 허용 하중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 하중을 계산을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개념을 또 다시 살펴보면 이제 해석과 설계. 그래서 해석과 설계로 나뉘게 되는데, 해석은 하중 온도 변화 및 다른 물리적 작용에 대한 구조물의 반응을 구하는 거고요. 구조물의 반응에 의해 하중으로 인한 응력, 변형률, 변형 등을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고체 역학을 하는 이유고요. 고체 역학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하면 뭘 할 수 있냐? 결국에 설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에 목적은 뭔가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거니까요. 설계를 하는 거고, 그래서 해석을 바탕으로 이제 설계를 한다라는 거죠. 결국에 앞에서 해석을 하면 그 주어진 하중을 지지하는 부재의 크기를 우리가 예를 들어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설계 과정의 한 단계로 해석을 실시하게 되고 결국에 그 해석을 바탕으로 최적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개념이 그래서 최적 설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보면 허용 하중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설계는 그 허용 하중을 견디기 위한 필요 면적을 계산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그래서 차량 바디를 설계한다 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지붕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사이드 부품인데,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밴딩을 주고 구부려주고 혹은 토션을 주고 비틀려주고. 이제 얘가 이제 챕터 4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얘가 챕터
이거 3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변형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응력이 발생하는지, 그래서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그 지점이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아까 그 항복 응력, 그 안전계수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확인을 함으로 해서 이 구조물이 안전하구나, 안전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뭐 덤프트럭의 데크를 설계할 때 맥시멈 스트레스가 어디에서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변형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해석을 통해서 이 데크의 뭐 두께 그리고 뭐 디멘션들을 결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또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중과 반력. 하중은 중력 또는 물의 압력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구조물에 가해져 있는 능동적인 힘, 주어지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힘. 근데 반력은 뭐죠? 이 물체를 지지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게 지지하기 위해서 구조물의 지지점이 유발되는 수동적인 힘. 그래서 이 힘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 해석을 통해 구해야 된다.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구하는 과정을 이제 이런 구조물이 있으면 자유물체도를 그린 후에 평형방정식을 만들었었죠. 평형방정식을 만들면 내가 주어진 힘을 알 때 각 지지점에 발생하는 이제 반력들을 구해야 하고, 그 반력들을 구하는 방법이 x축 방향 2D인 경우 x축 방향, y축 방향의 힘들이 각 x축 방향의 힘의 합이 0, y축 방향의 힘이 합이 0, 그리고 어떤 특정 지점의 모멘트의 합이 0, 회전하지도 않아야 되니까요. 라고 하는 평형방정식을 통해서 이 반력들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거였죠. 네. 그러면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2에 대해서 또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